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봄그림 DJ 성선아입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너 T야? 이렇게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MBTI 유형에서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에 기반하여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고형을 말하는데요. 너머의 이면까지는 더 보려고 하지 않아서 공감해주지 않을 때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미술가들이 특히 이 T 성향의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미술이고 대체 누가 미술작품이라고 정하는 걸까요? 조금은 별난 미술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미술작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림이 떠오릅니다. 종이나 캔버스 위에 물감이나 색이 있는 다양한 재료로 알록달록하게 무언가를 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미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마르셀 듀샹의 샘입니다. 자, 작품을 보실까요? 어머나, 남자 소변기가 누워 있습니다. 정말 공중 화장실에 있는 그 변기입니다. 화가가 직접 그린 그림도 아니고 화가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닙니다. 화가가 한 일이라고는 배관 설비를 파는 가게에서 소변기를 사온 뒤 소변기의 방향을 바꿔서 바닥에 눕혀놓고 알뮤트 1917이라고 사인만 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미술사에서 그 유명한 마르셀 듀샹의 샘입니다. 당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미술계가 마비되면서 미술의 주도권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던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뉴욕에서 현대미술이 성황을 이루면서 다양한 전시가 열리게 되죠. 이때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많은 미술가들이 무명예술가 협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새로운 전시를 기획합니다. 마르셀 듀샹도 프랑스에서 새 물결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왔고 1917년 이미 화가로서 알려진 듀샹은 자신이 심사위원이었던 이 무명예술가협회의 첫 전시에 익명으로 샘이란 제목을 가진 병기를 몰래 출품한 것입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전시 이틀 전에 출품된 이 작품을 보고 주최 측에선 발칵 뒤집혀졌죠. 아니나 다를까 협회의 사람들은 전시가 가능한가에 대한 설전을 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남성 소변기를 보고 기겁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전시회의 취지와 잘 맞는 혁신적인 작품이라고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주최의원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었고 근소한 차이로 전시가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창고 한쪽으로 치워져서 청소부들이 쓰레기인 줄 알고 처리해버립니다. 이 일로 진짜 원작품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르셀 듀샹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용히 지켜만 보았죠. 작품 전시가 거부되고 난 후 그의 아방가르드 잡지인 블라인드맨에서는 이런 글이 실리게 됩니다. 무명예술가 협회전은 단돈 $6만 내면 누구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고 한다. 리차드 머트 씨는 샘을 출품했다. 그러나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이 작품은 사라졌고 전시되지 않았다. 머트 씨의 샘이 거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작품이라고 하기엔 비도덕적이며 천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화장실 설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
협회는 자유의 원칙을 어기고 작품을 거절했다. 더군다나 머트 씨의 셈이 비도덕적이라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작품에 도덕적, 비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거니와 머트 씨가 셈을 손수 제작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것을 작품으로 선택했다. 평범한 일상용품이지만 새로이 제목이 붙여졌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원래의 기능은 이미 사라지고 소변기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낸 것이다. 이러한 글의 내용을 담아 발표합니다. 이 역시 마르셀 듀샹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신기한 것이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의 우리들에겐 그다지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존의 미술 작품이란 미적으로 아주 아름답거나 완전한 조형 요소들을 충족시키면서 미술사적인 흐름에 맞추어 화가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정성과 또 갈고 닦은 장인의 정신이 깃든 기술적인 면도 아주 중요시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반대되는 셈이라는 작품은 미적으로 전혀 아름답지도 않았으며 화가가 직접 무언가를 창작한 것도 없이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르셀 듀샹, 바로 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혁명적인 예술가가 나타난 중요한 순간이었죠. 2000년도에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한 예술 전문가 단체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마르셀 듀샹이 다른 모든 화가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되었죠. 1917년 남성용 소변기를 활용해서 레이디메이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한 이후 미술계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마르셀 듀샹은 주장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만이 예술작품이 아니고 화가가 선택한 모든 것은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요. 이제 미술은 그 이전 시대의 미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실제로 이 작품, 셈이라는 작품 앞에 마주하고 있으면 사실 그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그가 작품을 내놓은 지 100여 년도 지났지만 그 앞에선 저 역시 물음표를 달게 되는 건 왜일까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보아도 남자 소변기인데 이걸 예술작품으로 봐야 하는 걸까 하면서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도 전시할 수 있어. TV를 가져다 놓고 제목은 바보상자와 보물상자 그 중간 어디쯤? 이라고 한다거나 마우스를 갖다 놓고 신의 손이라고 한다거나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이 한 것을 따라하는 것과 자신만의 철학을 장착하고 확신에 따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소리내어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셀 듀샹은 어릴 적부터 화가와 조각가 집안에 자라서 그림을 다양하게 접했고 처음엔 그도 순수하게 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입체주의 영향을 받아서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라는 멋진 그림도 있습니다. 이 작품이 전시장에서 입체주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수정을 요구당했어요. 그 뒤 듀샹은 미술계의 고질적인 제약의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림의 표현 기법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고 저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그리는 건 저렇게 그리는 건 틀려. 이런 누군가의 평가와 정해놓은 잣대에 넌더리가 난 듀샹은 한 개인의 예술가로서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선언합니다. 예술가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일상적이거나 대량 생산된 물건들도 얼마든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기존 미술 작품의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완전히 뒤집고 레이디메이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죠. 관습적인 미의 기준을 무시하고 미술 작품과 일상용품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야유하고 비난하는 것도 즐기면서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술 작품은 꼭 아름다워야만 할까요? 예술가가 직접 만들어낸 것만이 예술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마르셀 듀샹은 스스로 질문을 구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길이 되었죠. 이렇게 미술계에 돌풍을 몰고 왔지만 듀샹은 갑자기 체스에 빠져서 작품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는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가 될 만큼 세계적인 수준의 체스 선수가 되기도 했어요. 듀샹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술가로 살아있는 동안 그림이나 조각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창조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내 인생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삶이었다고요. 정말 자신의 삶 자체를 예술 작품처럼 살다간 마르셀 듀샹은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미술계의 혁명가로 남아 있습니다. 나아가 다음 세대의 미술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어서 이젠 미술 전시장 안을 무엇으로 채우던지 그것을 예술이란 이름하에 다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열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널린 물건들을 가지고 미술 오브제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일상에서 평범하게 사용되는 그 무엇에 나만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상상력을 더해보세요. 와, 짠! 바로 예술 작품으로 변신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셨나요? 근데 어디서 무슨 냄새 안 나나요?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도 같은데 다음 작품은 이탈리아 출신 피에로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일단 그림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통조림입니다. 마르셀 듀샹의 영향이 바로 나오죠. 피에로 만초니는 밀라노 브레라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했고 실제 마르셀 듀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통조림의 외관은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땡땡 참치캔과 비슷합니다. 포장지에는 라벨 작업이 되어 있는데 4개국의 언어로 예술가의 똥, 정량 30g, 1961년 5월 생산, 신선한 상태로 보존됨 이라고 적혀 있고 피에로 만초니 자신의 서명과 함께 시리얼 넘버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 통조림 안에는 예술가 만초니의 대변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무려 90여 개의 깡통에 자신의 똥을 밀봉하여 넣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어이없지만 실제로 피에로 만초니가 1961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당시 돈으로 예술을 사려는 부자들과 그 부자들의 돈에 놀아나는 현대 미술계를 비판하고자 이런 작품을 구상한 것이죠. 같은 해 만초니는 예술가의 숨결이라는 퍼포먼스도 선보였었는데요. 전시장에서 자신이 직접 풍선을 불어주면 예술가의 숨이 담긴 풍선이라서 한 숨당 20센트의 가격을 책정해서 팔기도 했습니다. 예술가의 똥 작품 역시 그냥 똥이 아니라 예술가의 똥이 담겨 있으니 1961년 당시 금값과 똑같이 약 35달러에 받고 파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피에로 만초니는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었죠. 예술가가 한 것이라서 좋은 것이라면
똥이 담긴 이것 역시 금과 같은 진짜 예술작품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느냐? 사볼 테면 사봐라. 과연 90여 개의 똥 통조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똥이 담긴 통조림을 금값을 주고 사시겠어요? 예술가의 똥이긴 합니다만. 어떠세요? 근데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너무나 비싸져서요. 어이없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술계의 부잡 컬렉터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기 위해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이 똥 통조림의 소문을 듣고 아, 이게 그 걸작이라고? 열광하면서 앞다투어 구매를 하게 되었고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밀라노 경매에 나와서 거래된 금액이 자그만치 37만 2천 달러, 약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똥만 30g 들어있는 통조림인데 말이죠. 예술가의 똥이 금보다도 몇백 배는 비싸게 거래되고 있네요. 피에로 만초니의 이 자본주의 예술시장의 비꼬음까지도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아직까지는 자본가의 힘이 예술가의 개념 작업보다는 힘이 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통조림 안에 똥이 들어가 있을까요? 점점 사람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피에로 만초니는 작품 제작 후 얼마 뒤에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겨서 과연 진짜로 예술가의 똥이 들어있을까 하는 의문과 논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술가가 스스로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라졌고 그의 살아생전 측근으로부터 사실 안에 들어있는 건 똥이 아니라 단순히 회반죽 덩어리라는 증언도 있었고 작품 전시를 준비하던 큐레이터가 부식된 틈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지독한 악취를 맡았다는 또 다른 루머도 돌았습니다. 뜯어보면 되지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의 거래 가격이 억대를 찍는 상황에서 통조림을 오픈하면 작품이 바로 손상되는 거라서 똥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억대의 돈이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 누구도 통조림을 뜯어보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또 만약 뚜껑을 열었더니 안에 든 게 회반죽이라면 작품의 진위 논란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피할 수도 없으니까 선뜻 그 누구도 내용물의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었죠. 역시 아무도 자신이 투자한 작품의 가치를 잃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궁금해서 참고 참다가 1989년 드디어 예술가의 똥 작품을 소유하고 있던 한 미술단체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결심을 하고 이 통조림을 오픈합니다. 드디어 따각 하고 캔을 따는 순간 모두 놀래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피에로 만초니는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누군가는 궁금해서 뚜껑을 열어보리라는 것을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작은 통조림 하나가 또 들어있었어요. 그 순간 두 번째 캔은 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통조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실하게 확인된 증거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좀 아쉽고 궁금하시죠? 근데 저도 만약에 4억 원이 넘는 예술가의 통조림 작품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궁금해도 결코 열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엔 재밌는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피에로 만초니는 이탈리아의 아주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백작의 지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술가랍시고 맨날 이상한 작품만 만들어대다 보니 그의 아버지가 참다 못해 네 작품은 똥이야 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피에로 만초니가 바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의 똥이 담긴 작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근데 정작 그 말을 한 아버지도 마침 통조림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이 작품 제작을 도와줬다는 뒷이야기도 함께 있습니다. 아, 이제 좀 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을 볼까요? 미술관 벽에 액자에 든 그림은 어디로 가고 바나나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진짜 바나나예요. 아주 잘 익은 바나나가 테이프로 벽에 딱 붙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작품이라고 하네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입니다. 마르셀 뒤샹님 때문에 이게 뭔 일인지, 도대체 이 바나나는 어떻게 또 인기가 많은 미술 작품이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이탈리아 출신의 설치 미술가예요. 참신한 관점으로 보여주는 그의 작품들은 현대 미술계에서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나나가 주제인 코미디언은 특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말 벽에 잘 익은 바나나 하나가 45도 각도로 박스 포장 테이프에 의해 찰싹 붙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 되셨나요? 이 바나나가 한 송이도 아니고 이 한 개의 가격이 자그만치 12만 달러, 지금 시세로 1억 6천만 원의 작품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코미디언 작품에서 사용된 바나나는 특별한 종류의 바나나는 아닙니다. 설명드린 대로 미술가가 직접 만든 조각 작품도 아니에요. 작품을 전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만 따르면 됩니다. 전시가 진행되는 그 나라의 동네의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신선한 바나나를 선택합니다. 바나나 한 개를 벽면에 박스 포장 테이프로 잘 붙여놓습니다. 이때 원작 작품과 동일한 위치와 방향으로 부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전시하는 기간 동안 바나나는 원작과 동일한 상태로 신선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3, 4일에 한 번씩 갈아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코미디언 작품에서 바나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과일이죠.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바나나를 세계 무역의 상징으로 꼽았습니다. 생산지에서 노동자에 의해 대량으로 재배되고 수출과 수입되고 소비자가 구입하게 되는 세계 경제 구조의 흔적을 모두 담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작가의 의도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바나나가 이동한 곳을 대략 생각해보면 경제적 흐름으로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겠지요. 그 바나나를 예술 작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주의가 가지는 풍자와 비판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가는 바나나와 같은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와 더불어 예술 시장의 여러 작태까지 조롱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기존의 바나나는 다양한 매체에서 웃음과 유머를 자아내는 소재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제를 작품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관람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예술과 상업,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의미를 던지게 하고자 했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늘 평범한 물건들을 유머와 비판의 도구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2019년 미국의 유명한 미술 행사인 아트바젤 마이애미 전시에서였습니다. 이 작품은 전시가 열리자마자 12만 달러의 거래가 되는 큰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같은 행사에서 전시를 하던 미국 행위예술가 데이비드 타투나가 배가 고프다면서 전시장 벽에 붙어있는 그 바나나를 떼어서 먹어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관람객들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생중계하게 되었고 이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바나나 하나가 작품이 되어 1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것도 신기한데 그 작품을 먹어버린 현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던 거죠.
작품 주인인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며 12만 달러를 물어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덕분에 코미디언은 더 유명해졌고 스토리가 더해져서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오르게 된걸요. 전시장에는 바로 비슷한 다른 바나나를 마트에서 사와서 박스 포장 테이프로 붙여버리면 그만입니다. 데이비드 타투나가 바나나를 떼어 먹는 그 퍼포먼스는 함께한 관람객들에게 유머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예술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코미디언인 것처럼 바나나 하나가 1억 6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고 또 그것을 먹어버리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어찌 보면 코미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든 재미든 이런 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 현대미술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현대미술을 접하게 되면 이건 도대체 뭐야? 하고 눈살을 찌푸리기보단 대체 작가가 의도한 건 무엇일까? 라든가 예술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예술적인 사유 경험을 확장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여전히 난 모르겠다. 이상하다. 똥은 똥이고 바나나는 바나나지. 해도 오케이, 좋습니다. 나의 생각을 고수하는 그것 역시 현대미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니까요. 요즘 우리는 AI라는 말을 참 자주 듣게 되는데 일찍이 이런 멀티미디어를 통해 창조적인 작업을 해온 분이 있습니다. 늘 새롭고 실험적인 도전을 해왔던 예술가 백남준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라고 불립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텔레비전과 여러 기계를 활용한 연출로 다양한 예술 작업을 해왔습니다. 88 올림픽을 기념으로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되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뒤늦게 알려지게 된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입니다. 백남준의 대표적인 비디오 아트 작품인 다다익선은 CRT-TV 1003대를 가지고 제작한 지름 7.5m의 원형에 높이가 18.5m의 거대한 비디오 타워입니다. 현재 이 작품은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미술 교과서에 꼭 나오는 작품인데요. 과천 현대미술관에 가보시면 건물 안의 중앙 전체를 관통하듯이 우뚝 서 있습니다. 미술관의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시면 다양한 각도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 계획은 CRT-TV 300여 대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만들다 보니 300여 대로는 턱도 없고 한 1000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 설계자 김원의 말을 듣고 그럼 1000대로 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라고 백남준의 대답으로 지금의 규모가 되었고 다다익선이라는 작품명 역시 대화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6인치 TV 60대, 10인치 552대, 14인치 93대, 20인치 103대, 25인치 195대로 구성된 브라운관 모니터가 한층 한층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1003대의 CRT는 제작날인 10월 3일 개천절의 상징을 담아서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거듭 새로 태어남을 의미로 담았다고 합니다. 1003개의 브라운관을 통해서 나오는 영상 이미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경복궁, 부채춤, 고려청자 등과 프랑스의 개선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등 각국의 문화적 상징물과 함께 샬럿 무어맨의 연주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동서양, 과거와 현재, 세계 인류가 예술과 과학기술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백남준의 예술 세계가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이다 보니 2002년에는 모니터가 노후화되었고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수리와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2018년에는 가동을 중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매달려서 몇 년에 걸쳐서 다다익선의 보존과 복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003대의 모니터 중 737대는 중고 모니터와 부품을 수급해서 수리 교체하였고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상단에 있는 6인치와 10인치 브라운관 모니터 266대는 기술 검토를 거쳐서 모니터의 외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평면 디스플레이로 제작해서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또 냉각 설비 등 다양한 작품의 보존 환경을 개선하고 8개의 영상 작품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15일부터는 다시 힘차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과천현대미술관에 가시면 백남준의 다다익선을 비롯해서 한국 근현대 미술작품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백남준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백남준은 음악을 전공했고 초기에는 음악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1956년에 독일로 이주하면서부터 전위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현대미술이 붐을 일으키던 1964년에 처음 미국 뉴욕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아무도 백남준을 알아주진 않았습니다. 비디오 아트 이전 시절에는 전위예술이라고 하죠. 퍼포먼스 아티스트였습니다. 왜 무대에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것 악기 막 때려 부수고 넥타이 막 자르는 그런 행위 예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에 먹을 묻혀서 선을 그려내는 것도 백남준이 했던 유명한 퍼포먼스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퍼포먼스 예술은 80년대 이후로 점차 발전하면서 연출된 무대와 아티스트가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백남준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파격적인 예술적 행위들이 더욱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퍼포먼스 예술은 현대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바탕을 이루어낸 중심에 백남준이 있었습니다. 백남준은 퍼포먼스 연출에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술자들과 협업하여 여러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을 예술의 매체로 활용한 많은 작업들을 발표하고 서서히 비디오 아트의 개척자로 유명세를 가지게 됩니다. 초기부터 해온 기괴한 예술 행위들로 B급 예술가로 치부당하기도 했지만 백남준의 인지도는 꾸준히 쌓여가고 있었고 조금씩 시도했었던 비디오 아트는 드디어 백남준의 예술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의 인상 깊은 작업 중에 다른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기계를 다루다 보니 급기야는 로봇을 만들기도 합니다. 1964년에 일본 엔지니어들과 공동 제작한 이 로봇의 이름은 K456으로 20개의 채널로 원격 조정이 됩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에서 이름을 따와서 붙였고 이 로봇은 거리를 할보하며 라디오 스피커가 부착된 입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재생하고 오페라를 부르기도 하고 콩으로 된 똥을 콩콩콩 눕니다. 1982년 뉴욕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퍼포먼스로 로봇의 최후를 연출했는데요. 그는 이것을 21세기 최초의 참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최초의 로봇 교통사고인 셈이죠. 저도 미술관에서 틀어주는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예술가의 필요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볼품 없어 보이기도 한 약간 엉성한 로봇이 오페라를 부르면서 사람 많은 뉴욕의 거리를 뒤뚱뒤뚱 걷고 있는 것을 화면으로 접했을 때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주의 깊게 K456을 구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고 대단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1982년 휘트니 미술관에서 백남준의 회고전이 성황리에 전시가 되었고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예술계에서도 큰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백남준은 정말 바쁘게 세계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보여지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늘 다양한 연출을 시도했습니다. 비디오 신디사이저라는 작업을 통해서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그것에 맞춰서 입력된 영상이 송출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합성되는 장치를 만들기도 했으며 브라운관 TV의 특성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그 브라운관에 전자총을 막 쏘면 유리판에 발린 형광물질이 자극이 되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자석을 갖다 대서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심지어는 관객들이 직접 자석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디오 아트 작업을 하려면 정말 많은 TV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활동 초기에는 소니에서 출시한 제품을 쓰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삼성전자의 협력을 받아서 삼성 TV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백남준은 74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하죠. 백남준의 장례식 또한 평소 그의 기행에 걸맞게 슬픈 분위기가 아닌 유머와 즐거움이 넘쳤다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의 백남준이 관객들의 넥타이를 마구잡이로 잘라댔던 예전 퍼포먼스를 사회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조문객들은 모두 폭소를 했고 그걸 그대로 재현해보자는 제안에 조문객들은 모두 메고 온 넥타이를 잘라 그의 관에 넣어주고 웃으며 그와 작별했다고 합니다. 백남준은 생애 마지막의 모습까지도 퍼포먼스 예술로 승화된 것 같습니다. 백남준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첨단 기술 매체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 상상하고 이를 예술로 표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이 텔레비전 같은 새로운 매체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시큰둥할 때 백남준은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기 위해 전자회로 관련 기술도 직접 공부하고 일본 기술자와 협력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벨 연구소에서 포트란 언어로 코딩까지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새로운 도전과 예술에 대한 열정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됩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보고 싶으시다고요? 수원에서 아주 가까운 용인시 기흥역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를 가보셨을까요?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으로 찾아가시면 멋진 건축물을 가진 백남준 아트센터가 2008년부터 개관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백남준이 생전에 그의 이름을 딴 백남준 아트센터를 기획하면서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예술가가 바란 대로 백남준 아트센터는 작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미디어 아트에 대해 관람객들이 쉽고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비롯해서 최신의 미디어 아트와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까지 넘나들면서 실험적인 예술 활동의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정적인 미술관에서 조용히 발걸음 옮기면서 그림 보는 것이 지루하다 생각하신 분들, 또는 그림이 어렵게 느껴져서 미술관이 조금은 불편하고 재미가 없다는 분들께도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재미있게 생긴 TV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작품 앞에서 적극적으로 감상하시다 보면 어느덧 전시에 푹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늘 흥미로운 것을 찾는 호기심 가득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은 최고로 좋겠죠. 특히나 미래의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들과 백남준의 예술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상상력이 넘치는 대화를 나누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이것이 바로 창의적 활동이자 살아있는 미술 교육이겠죠. 우리나라 유일한 미디어 아트 전문 공공미술관인 백남준 아트센터는 누구든 와서 즐기고 경험하라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멋진 미술관 체험을 꼭 경험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네요. 공공미술관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무료인 것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미술관에 온 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곳에 온 건지 모르시겠다고요? 정말 현대미술은 알쏭달쏭 그 자체입니다. 시대의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미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알쏭달쏭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다음 별별 미술관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